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욱더 매서워졌습니다. 특히 높은 물가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높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확실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봅니다. 또 군부 독재의 상징인 전두환 씨 사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인권을 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이요 33년 전에 전 씨가 백담사로 들어간 날이라고 하는데요. 향년 90세로 일기를 마쳤습니다. 전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1.6 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올랐죠.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씨는요 굴곡 많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군부 독재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일반인을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 삼청교육대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무치사 사건의 이한열 군 사망 사건까지 이 신군부 철권 통치의 시간이었고 60 민주 항쟁을 부른 도화선이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과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지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전 씨는 5살 때 합천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서 대구 공업중 그리고 대구 공고를 다녔습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요. 또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구 공고 홈페이지에도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총 동창회도 분향소 설치 여부를 논의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아까 사죄 없이 떠났다 이런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에서도 죽음을 보는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애도보다는 아직도 많은 분노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양반이 저지른 이 일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요,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법정 공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선고를 직전에 뒀는데 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사법 단죄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2023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진상규명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29만 원밖에 없다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 차명이나 은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게 국민적인 의심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밝히고 추징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빈소 앞에서 여러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여러 행태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과가 우리 사회를 지금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18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전 그리고 당일이면 온 나라가 정말 예민해지는데요.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이 감독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능 시험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감독관 때문에 시험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선택 과목부터 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공통 과목부터 풀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오셔서 강제로 시험지를 선택 과목 쪽으로 넘겼다가 이게 착오가 있어서 다시 공통 과목으로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사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자기만의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해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은요 당시 상황을 이 사실로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없다면서 이 해당 수험생이 대입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감독관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가 어렵고 감독관에 대한 징계나 처벌 규정도 없는데요.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 나와 있지 어겼을 경우에 처벌 사항은 없다면서요. 이 처벌을 규정해 놓으면 감독관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관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제 오류에 관한 건 빼고 이 감독관 관련한 사례만 좀 보면요. 지난 2015년에는요. 감독관의 착각으로 한 수험생이 시계를 빼앗겨서 시계 없이 내내 시험을 치렀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감독관 실수로 30초 늦게 시험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례는 소송 끝에 국가가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감독관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법원은요. 공무원 개인은 직무 수행 중 고의,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판례에 따라서 감독관을 하다가 일으킨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과 등교 시간이 조정이 되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가 조심하고 또 신경 쓰는 날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아니겠습니까? 이 수시 내신도 중요하지만요. 아직도 10여 년을 준비한 수능 시험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작은 오류, 실수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수험생들의 기나긴 준비 시간이 감독관의 하루와 같을까요? 입시 제도만큼 복잡해지는 게 시험 규정이거든요. 감독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기 때문에 네.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더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힘들게 하는군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개인 그리고 언론사, 정치권 다 다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 7천 명이 내고 세액 규모는 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2% 28만 명, 그리고 고지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시세와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지금 현실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 대상과 액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전부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종부세 부작용이나 종부세의 문제점 지적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집값 그리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었다, 쇼크다, 폭탄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단 보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국민 2%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한 경제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유는요. 종부세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의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전월세 임대료가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의 입장을 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실수요자인데 종부세만 1,0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체감이 다르다 이런 비판과 함께요.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납부 유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종부세 고지받은 대상자들 그리고 액수 자체가 조금 올라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네. 이걸 두고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다른 보도들도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중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잖아요.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지만요.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89%는 대부분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었다는 겁니다. 과세 기준선이요.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완화된 데다가 이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80%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과 통계는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이렇게 거둔 세금이 지자체로 이전이 돼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런 취지보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앞설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 해마다 종부세가 고지되는 이맘때쯤이면 이런 보도,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언론도 정치권도 이 선동 대신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고쳐보자, 이런 좀 차분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부세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강력 사건에서 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인을 두고서야 다양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이 여성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제때 정확한 장소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요. 피해자 1명이 중태에 빠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고가 앞서 있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을 때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 교육이 좀 덜 됐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역영무용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같다는 얘기도 있죠. 이 신병 보호용 스마트워치는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착용자 위치를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관할서를 벗어날 경우에 앱 활용이 안 되고요. 기지국 중심으로 이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위치 확인 소요 시간도 길고 실제 위치와 오차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아직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현장에서 여자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보도에 야당까지 나서서 역영 무용론을 부채질했는데요. 현장 이탈은 현장에 있었던 남성 경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론이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지 않았나, 이런 싶은 대목도 있습니다. 이 성별 갈라치기보다요, 여성 순경이 초임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고도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테이저건 같은 대응 장비를 쓰는데 소극적인 점,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경찰관 교육과 훈련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인플레 경고등이 켜진 현재 상황과 파장을 살펴보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전에도 두 분 모시고 인플레 관련 토론을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인 인플레 경고등이 켜졌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지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물가 상승률이 십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걸 보면 구체적인 인플레 조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치솟는 물가 관련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징후들이나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볼 때 현재 인플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 근처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졌던 기간이 네. 있는데 그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 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3.2%. 네. 이거 이전에 이런 적 거의 없었거든요. 네. 사실 작년 3월 이후랑을 비교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주로 1%대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0.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지금 3.2%까지 올라왔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인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랑 연결이 되는 생활 물가 상승률을 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4.6%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물론 아니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6.2%, 우리는 3.2%인데 미국은 6.2%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무려 13.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10년 이래에 보지 못했던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임 실장님 역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가장 먼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사실 금융 정책인데 금융 정책 중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그런 기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또 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국까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경제를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재개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그 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요. 네. 상품 가격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근원 물가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신흥국에서는 이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신흥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부 다 이제 물가로 인해 나타나는 건데 이 현상이요. 지금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신흥국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은 원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그 3개월 전에는 2%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국내 물가도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1번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원자재, 곡물 등 이 세계 공급망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원래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 같은데요.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에 다 연동되어 있는 게 황 박사님, 이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수요 측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공급 측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측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유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80가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도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 수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10월 달에 112.2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 역대 이래로 최고로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로 봤을 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8.9%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의 시차를 두게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9% 10월 달에 이뤘다는 얘기는 당연히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압력, 상승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가나 혹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인다면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대 내지는 9%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8.9%고 거의 9%에 근접을 했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보통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게 소비자로 연결이 될 때는 보통 이 가격을 바로바로 전가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천천히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8.9%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도 8.9% 상승할 거냐? 보통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가 넘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3%에서 3.5%에 근접하는 수준 내지는 이것을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 8.9%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승할 자원, 동력, 기본적인 잠재적인 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는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꺾일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꺾이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보통 이제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그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12월 그리고 내년 1,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규찬 실장님, 우리 지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 물가도요. 뭐 전국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 소비자 물가가 대구가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3.1%, 경북이 3.4%. 전국이 3.2%에 비하면은 이게 전후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가 그 생활 물가, 즉 다시 말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만 딱 봤을 때는 이것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 물가가 대구는 4.3%, 그다음에 이제 경북은 4.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해 4월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3%에서 4%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유가 또 아니면은 뭐 특정 품목, 지금 요소수 얘기 나옵니다만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런 그 제재를 하고 또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뭐 지역 상황에서도 그렇게 조금 전국과 유사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3.2% 정도 오른다는 것은 참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수치가 놀라운 수치다. 긴장해야 되는 수치란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인데 물가 조절을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 되고 난 뒤에 물가 조절 효과가 과연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질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대응 방법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이게 가장 이제 전통적인 처방전이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 측,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반대로 공급 쪽에서 교란 요인이 생기면서 공급이 위축이 되면 그럼 수요는 여전히 비슷한데 공급이 위축되었을 때 또 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처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이 수요 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급 교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공급 교란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주범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내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거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다른 원자재나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국내에서 수요가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응이 되기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은행을 제외한 글로벌 중앙은행들, 미국의 연준,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자금들을 아직까지는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 효과가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 정확한 어쩔 수 없이 대증요법으로라도 조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수요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 실장님 그랬을까요? KDI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금리 인상시키면 성장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아까 홍 박사님 의견과 합쳐서 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지금 금리 정책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간다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내년 25일 날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인상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인상이 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 요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그 물론 아까 그 공급 측면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간 물가가 상승률이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이 시중의 전체적인 그 서민 경제 자체가 안정이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막는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KDI에서는 금리 인상이 성장을 저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비 부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제약을 이제 가하면서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우선적이고 이걸 이제 소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통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도 여기에는 뭐 동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통위 입장을 보면 분위기가 임 실장님 방금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만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인상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지금 그러니까 기류는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올리는 경우인데
지금 8월 달에 한번 올리고 11월 달에 올려서 0.5%였던 기준금리가 1%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1.25%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0.5%까지 떨어뜨렸다가 현재 이제 1%까지 끌어올린 상황인 거고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냐, 내지는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가계 부채 문제를, 그러니까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냐,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이제 시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고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열리고 3월 달에는 또 한 번 쉬어가는 그런 네. 달이거든요. 따라서 언제 기준금리 인상이 또다시 시도될 것이냐, 11월 달에 올렸고요. 보통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한 2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러면 12월, 1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 적정 시기는 아마 내년 2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황 박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급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에 보태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위험 요소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전히 역시나 그 유가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입 물가를 상승을 시키고 생산자 물가를 상승을 시키게 되며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추가적인 공급 교란 요인이 또 네. 있거든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차질을 가지고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중국과 호주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중국의 석탄 공급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그런 생산 능력에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공장 조업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가 조업이 단축이 된다든가 이럼으로써 중국이 생산에 담당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공급 제품들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공급 교란, 공급망에 있어서의 교란 요인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이것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겨, 이제 물론 이제 전력난으로 인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공급망의 교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본 게 요소수 사태인데요. 이 여러 언론들에서는 요소수가 끝이 아니고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공급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여파, 파장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요소들,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는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리스크가 발생할 요소들이 요소수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보도들을 보면 리스크 가능성은 다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요소수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
그 미국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이 탄소 중립이 이 세계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유가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키는데요. 이 요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요소수 이외에 글로벌 이제 공급망 차질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물류 대란. 네. 그러니까 이제 배를 못 구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수출을 못 하고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그 반도체 공급이 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신차 구매까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이렇게 다 보니까 수출도 지연이 되고 또 내수 시장에서도 어떤 이 내수 활성화 부분에도 이제 제약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그게 네.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느냐면은 글로벌 슈퍼 사이클 이게 이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네.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경기 회복에 큰 장애로 나타나는데 코로나 종식되고 난 뒤에 이제 펜트업 소비, 보복 소비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다시 수요 측면까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맨날 우려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지금 실장님 그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홍 박사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전달되는 내지는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 요소들은 대체로 보면 과거의 그런 이제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었던 거지 수요 과잉이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던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조금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그 중앙정부 여러 주요 국가들의 중앙정부들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자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그런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그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수요 수준이 장기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중앙정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조금 높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근본적인 있습니다. 원인은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임 실장님,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구체적으로 서민층이 이 영향을 이렇게 순서대로 받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게 지금까지 그 저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물가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적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도 약간 저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었는데 그 물가가 그나마 낮아져 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저물가 가던 시기에서 잠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물가가 지금 급등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과거를 살펴봤을 때 과거에 보면 한국은행이 3%를 물가 목표로 잡고 이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민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네. 이 소비를 줄이게 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어떤 뭐 제약을 또 이렇게 가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물가도 그렇고 모든 지금 현상이 소득 계층별로 해서 1, 2분이
그 서민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양극화도 조금 심해진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많이 나오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그 자산을 매입하는 걸 중지하는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금리 인상도 좀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겠다고 그 책임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고를 하도 이전부터 받아서 그 경고의 위험성을 소화를 좀 해서 그런지 폭락과 같은 현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자산 시장도 미국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홍 박사님, 지금 미국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미국이 이제 돈 푸는 거, 돈을 공급하는 그 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체적인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미국에서 줄이게 되면 이게 국내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그런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가 결정력이 가장 높은 투자자 그룹이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줄어들 가능성, 둔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주식시장이 당분간은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2008년 이후에 테이퍼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테이퍼링이 진행되었을 때 특히 테이퍼링의 초기 단계 처음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주식시장은 집중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11월 말 12월 초 정도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12월 초 정도 되면 이미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여기에 따른 조정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왔잖아요. 근데 네.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단계로 가기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 흐름은 일정 부분 둔화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전과에 관찰되었던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의 가격 상승 흐름은 이제 안정화의 단계 내지는 이제 뚜렷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미국이 통화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주식 시장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짧게 그렇지만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흔히 개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네네. 지금 황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주식의 조정기가 또 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생각보다 많이 빠져갖고 지금 주식을 팔고 빠지지도 못하고 견뎌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상당 부분 시장이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선반영되어 있는 네. 측면들이 있고요. 물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하락 내지는 이렇게 조금 횡보세를 보일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따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요소수 공급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 유류세 인하하겠다. 물가 상승 압력을 늦추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뭐 이런 정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런 대책들은 분명히 이제 그 기능들, 일정 부분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항상 이 수준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특히나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건 못 막더라도 속도를 조금 떨어뜨려 줄 필요는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의 그런 정책들, 유류세 인하책이라든지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이 미세조정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아니라 속도를 조금이라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서민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인 거거든요. 네.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못 받더라도 약간의 그러한 이제 대응 능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틈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부 정책 중에서 뭐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갖다가 이제 지연시키고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대책이 지금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소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과거의 어떤 계란 문제 이런 문제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대책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을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전 시장 조사라든가 시장의 문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은 조금 힘듭니다. 네. 조금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미리 대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내년 3월에 선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해주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무조건 해주겠다죠. 근데 그 해주겠다는 다 돈의 단위가 어마어마합니다. 50조, 15조, 뭐 이제 조 단위가 뭐 당연히 조 단위의 그 공약을 하고요. 이 조 단위의 공약 중이 아니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공약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재정을 확장해서 정부가 돈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런 공약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려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지금 그 선거 공약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실패 중에서 가장 그 위험한 게 사실은 물가 정책이거든요. 이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경제 기반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계기업 정부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세액 기반도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제 항목들을 지금 만들거나 이제 인상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뭐 기준금리를 올리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 되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뭡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정책들은 최대한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돈풀기 정책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돈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뿐만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버블을 형성시킬 위험성까지도 키우는 그런 방향성인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국가 부채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풀기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키우고 자산 가격 버블 우려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정 여력을 비축을 하면서 향후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토론 중에 못하신 말씀
또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죠. 홍 박사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물가 불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급 교란이 발생해서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는 막아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공급 교란도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부터 벗어나서 인도네시아, 인도라든지 그런 대체적인 그런 국가들을 찾고 있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나라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추가적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적인 국가를 발굴을 함으로써 공급망의 교란으로부터 오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규철 실장님. 예,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렇게 공조 현상이 조금 이렇게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이제 확장 재정을 지속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 시중에 또 물가를 잡고 하는 이런 정책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재정 정책, 환율 정책 또 그리고 통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조를 해나가면서 어떤 거시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치솟는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원인을 들어보고 정책적인 고려사항들 전망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전 군사 독재자 전두환 사망.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독재자라는 말로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사는 광주의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는 이제 사과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른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겠지요. 삶의 마지막 형식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전체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죽음은 결국 너무도 쓸쓸한 삶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 말이 죽음이라는 형식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잘 꾸려나가라고 말해주는 충고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